간단하게 저희 소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원장이고요.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예약하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5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사실 학원의 수업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올해 4월 중순부터 각 대학별로 2028 입시 요강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궁금하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입학 전에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입학 전에 꼭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거고 3번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학교가 국어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아무래도 학교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실제로 국어 공부를 예비고일 과정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원의 예비고일 프로그램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확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학 보내실 때 고려해야 될 입시 전형이 크게 세 가지죠. 수시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물론 노술 전형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느냐 수시 전형, 노술 전형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확대 혹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28부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물론 주요 17개 대학, 17개 대충 아시죠? 이렇게 무슨 뭐 요새는 앞에만 따서 이렇게 하잖아요. 서성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7개 대학 중에서 요 4개 학교,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하고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 전형입니다. 학종 말고 교과 전형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려볼만 하겠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제외대학들의 경우에 면접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면접 강화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면접 대비를 언제부터 그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서 이 면접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를 만약에 수능 전에 보느냐 아니면 수능 후에 보느냐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수능 후에 면접을 봅니다. 중앙대는 그래서 수능 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특목고나 그 과고, 외고,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은 중앙대에 거의 안 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생각보다 자기가 수능을 잘 봤으면 자기가 중앙대에는 안전지원으로 가령 썼을 학생들입니다. 본인이 수시 6개 카드를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수시 모집 카드를 썼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2개 혹은 3개 정도는 2개 정도 합니다. 상향으로 넣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넣습니다. 보통 안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중대에다가 만약에 넣었다. 근데 자기가 수능을 잘 보거나 예상보다 더 잘 봤다라고 하면 수능 시험 다음에 있는 면접은 안 갑니다. 그러면 자동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자기네들의 전형을 교과 전형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학생들을 뽑을 거라고 미리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안전 지원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놓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골라서 걸러내야겠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이 정도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라고 했는데 수능 최저가 없네. 그렇다면 난 여기 한번 써봐야지 라고 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면접 강화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하고 사실은 맞먹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좀 더 높은 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 생기부 반영하겠다라는 학교. 정시 모집에 생기부는 사실은 반영을 안 했었죠. 그냥 이제 수능만 갖고 가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학교에서 정시 준비에도 정시에도 생기부 반영하겠다고.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40%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40%.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40%를 다 반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생기부의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기존에는 입학사정관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가 되겠죠. 거기에 그 학생부를 입학사정관들이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거기다가 한양대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도 이제 새로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부를 또 40%나 반영한다. 정시에서. 한양대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전체 정원의 42%입니다.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생기부를 일일이 다 반영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사정관을 훨씬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입학사정관을 갑자기 모집을 한다?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생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리고 대학들도 입학사정관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은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대학도 당연히 마이너스일 테고요. 그래서 약간 한양대 40%는 조금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정시 준비에도 만약에 생기부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시로 학생이 가겠다라고 하면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생기부를 딱 10%만 반영한다라고 해도 이게 동점자일 경우에는 분명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들을 막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당장 중3인데 뭘 해줘야 되느냐. 사실은 저도 중3 학부모거든요. 저희 집에도 골칫덩어리가 한 명 있습니다. 입학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저의 일이 되고 나서부터 꽤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거는 확실히 이겁니다. 첫 번째는 주요국가 내신 학습이죠. 우리가 흔히 먼저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과목은 역시 수학하고 국어. 이 두 개 과목만큼은 중3 때 기초를 확실히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현대고하고 성수고 두 개 학교 내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성수고는 1학년 학생들 하고 있거든요.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저희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잘 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저희가 예비고일 때부터 데리고 있으면서 뭘 중점적으로 했느냐면 독서, 고전문학, 그 다음에 문법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비고일 시즌 1, 2, 3, 4까지 하면서 문법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학교의 문법 문제들이 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12명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1등급에 들어갔습니다. 성수고는 1등급이 15명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약간 난리가 났어요. 문의가 막 들어오고. 근데 저희는 정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컨택한 학생들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 점수는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근데 그 미리 주요국가 내신을 먼저 대비한 학생들은
학교의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냥 별 대비 없이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학원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 학원을 꼭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그 국어 수학만큼은 꼭 공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일단 주변에 저희 주변 학교 저희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주변 학교 내신 경향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학교 내신 1학년 내신하고 수능 시험하고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법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능 시험하고 이제 섞어 놓으면 이게 수능 시험 문제지 학교 내신 문제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고사 때 딱 시험을 딱 봤다? 그러면 성적에 요즘 애들 말대로 이제 현타 오는 거죠. 아이들이 5월 달에 내신 시험 딱 보고 그냥 놔버려요. 그냥 그나마 학원을 찾아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극복하거나 만회해보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별 말 없는 애들 별 말 없는데 나중에 성적표 날라오면 깜짝 놀라십니다. 너 이게 왜 이래 이렇게. 그럼 애들이 하는 얘기는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돼 라든가 아니 난 그냥 애들 다른 애들도 되게 어렵게 봤어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사실은 고1 때부터 내신을 놔버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내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나중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급격하게 잃어버리게 돼요. 딱 첫 번째 시험 한 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시험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손을 안 놓게 하려면 주요 과목 내신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는 적어도 아이들이 그래 내가 다음 시험에 만회하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등급은 나와야 돼요. 2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11%에서부터 34%까지입니다. 근데 퍼센트가 34에 가까운 2등급은 만회하기 어려워요. 걔네들이. 제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15에서 20% 안에는 들어야 150명이 입학 정원인 학교라고 하면 20%면 30등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안에 들면 나중에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있죠. 내신 대비가 바로 수능 대비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가 수능 시험 문제랑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예 공부를 수업 시간에 학습의 방향이 교과서 안의 내용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는 참고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학년 때 선택 과목은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학년 때 하는 화법과 언어라고 하는 국어 과목, 보통 2학년 2학기 할 거예요. 그건 바로 수능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문학은 전통적인 건데 그것도 수능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2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학교마다 교과마다 약간 이름은 다른데 뭐 주제 탐구와 독서, 그 다음에 독서 토론 글쓰기. 근데 그 안에 독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입니다. 국어에 관련된 선택 과목들은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영화,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학생이 연극영화과를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교에서 주위에서 볼 만한 선택 과목인 거죠. 제가 이 선택 과목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학종에서 이 선택 과목과 관련돼서 분명히 생기부를 볼 겁니다.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이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선택 과목이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광탈이에요. 광탈. 그냥 서류 면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광탈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류 면접이 넓게 보는 학교는 5배수, 적게 보는 학교도 3배수 정도 뽑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원서를 쓸 때 나는 지난번에 입결을 보니까 나 내신 성적 정도면 될만하고 난 그 다음에 서류 면접 보고 서류 통과하고 나면 난 수능 최저도 맞출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서류 면접에서 그냥 바로. 근데 그렇게 되는 애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교와 상관없는 선택 과목들을 그냥 쫙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는 진로 선택을 지금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나 학부 정도는 이제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예전에 저나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대학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3 때, 제 친구 중에 고3 때 눈썹 민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썹 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독서실에서 그냥 2주 3주 붙어있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약간 해이해지고 하면 주변의 친구한테 야 나 한 대만 때려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3 때 1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갔습니다 대충.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가 적어도 어떤 학과에 가겠다라는 거는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1학년 때 정해야 되거든요. 1학년 때 선택 과목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2학년 올라가면 바로 선택 과목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 뭐 골랐니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골랐어요. 왜? 제일 많이 듣는데요. 일단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신을 좀 잘 받아야지.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내신에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유리는 아닙니다.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택 과목의 선택자 수가 너무 적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수고 3학년 학생인데 언어와 매체 선택을 했어요. 물론 2028 적용되는 학생은 아니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선택자가 학교에 2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3 학생들은 4%입니다. 23명의 4%면 1등 해야 되는 거죠. 23명이 학교에서 그 과목 선택을 했고 그럼 1등이면 1등급, 2등이면 2등급 이렇게 돼요. 근데 바뀌어서 이제 5등급제라고 한다면 23명 선택이면 2등까지는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등급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어서 불리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중에 학종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한 배경과 그 다음에 선택해서 어떻게 교과 수업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 세부특기나 생기부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눈여겨보는 거지 그냥 무작정 어떤 과목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무난하다 그런 것들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생기부는 활동이 주로 채워줄 테니까 비교과의 경우에는 교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보다는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라도. 두 번째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이제 정해놓고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듣게 되는데 자신의 학업 진로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들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선택 과목들 교과 성적도 잘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선택 과목에서는 1학년 때 공통 과목에 비해서 수행평가 부분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 수행평가를 얼마나 잘했느냐. 세 번째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학교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릴 학교들은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압구정고등학교입니다. 압구정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과서가 2022년 개정, 2022년에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입시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들의 변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들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풀만하다. 근데 공부에 허점이 있는 학생들은 그 허점이 잘 드러나도록 문제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부 난이도에 있어서 문학하고 문법의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뭘 잘한다? 반대로 말하면 난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약한 부분에 대한 성적 반영이 된다는 거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이가 아무래도 압구정고에 배정 받을 것 같은데 압구정고에 대한 평이 라고 하셨는데 한 10년 전의 평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고요. 일단은 압구정고의 입학 결과도 되게 좋습니다.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압구정고에 보내면 혹시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소문도 떠들었습니다. 압구정고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는 연세대가 좋아하지 않는다. 뭐 전혀 아니에요. 지난번에 2명 왔었어요. 송도에서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 송도 캠에서 신입생들 다 다니니까. 한 명은 경영 봤고요. 또 한 명은 걔는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라서 걔는 다른 데 갔는데 압고가 연대를 못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정원이 150명 안팎이. 그럼 압고는 안 되겠다. 아닙니다. 주변에 압구정고보다 여기 주변에 압구정고보다 입학 정원이 많은 학교는 2개밖에 없어요. 현대고가 400명 정원입니다. 어떨 때 일단 기본적으로 420명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400명 뽑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가 280명. 여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여학생들의 경우 정원의 숫자가 많은 학교를 보내시려면 세화여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줄임말 들어보셨어요? 태북, 태남?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 테헤란로 남쪽으로 가면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2배, 3배 많습니다. 가장 적은 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중경고? 그 외에 무슨 뭐 숙명여고, 단대부고 기타 등등의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테헤란로 북쪽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영동고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넘어오면 바로잖아요. 영동고. 영동고의 경우에는 한 해 정원 280명이고요. 주변의 학교들 중에서 압구정고 150명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교는 영동고입니다. 영동고는 적어도 국어 과목은 교과서보다는 부족해요. 영동고의 선생님 한 분이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검토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아예 입학할 때부터 아이들의 국어를 정말 힘차게 끌고 나가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의 정시나 아니면 수능 최저 쪽으로 좀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동고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 난이도 보시면 여기 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국어 공통국어에는 독서가 원래 없습니다. 학교에 부교재에 넣는 거죠. 아예 1학년 때부터 비문학을 강화해서 수업을 하겠다. 강남 쪽에 가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고 특히 이제 중동고등학교 그쪽에서도 독서 수업을 굉장히 강화해서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능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원 시 고려할 장점은 일단 내신에 적응하면 정시까지는 그냥 탄탄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영동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과 수능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거죠. 앞에서 보여서 들었던 압구정고는 1학년 내신에 독서는 없었어요. 대신 문학과 문법 수업을 하면서 수능과 거의 가깝게. 근데 영동고의 경우에는 독서까지 교과에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 3개 과목을 수능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학년초 적응이 어려워요. 중위권 학생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중학교 때 수능 대비 수업을 안 하고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적표 보고도 놀라십니다. 만약에 정말 영동고를 보냈다. 중간고사 성적이 25점 만점으로 나옵니다. 영동고를 전혀 모르고 보내셨다가 아이 성적표 보고 학원에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 국어 성적이 19점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만점이 25점입니다. 만점이요. 그래서 25점을 4번씩 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 3점짜리나 높은 배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1점 배점으로 해놓고.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쭉쭉쭉 나가는 거고요. 수능 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중간고사에서부터 갑자기 완전 버벅대게 되는 거고 그러면 1년 내내 헤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담고입니다. 청담고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스포를 해드리면요. 조금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부터의 학교의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이전하고 나서도. 저희가 청담고를 여전히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일단 시험 범위가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적어요. 부교재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선생님에 따라서 특히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맡으면 갑자기 어렵게, 어떤 선생님이 맡으면 정말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세부 교과 난이도도 보면 문법이 더 어렵습니다. 문학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출제하는 분들은 출제의 편의도가 있어요. 문법은 어떤 문학작품처럼 이렇게 외부 연계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서 안 외운 학생들은 점수가 그냥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네, 다음은 현대고. 현대고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일단 최근에는 출제 경향이 매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 교과 난이도는 1학년 때는 문학이 더 어렵고요. 근데 문법이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주변 학교들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장점은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를 하는. 그래서 현대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고일 수업을 할 때 현대고 입학이 결정되고 나면 반을 따로 구성을 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저희가 한 3개 반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광역자사고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거에 많이 힘을 싣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거기에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원서 쓰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선택지들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괜찮다. 여기 써도 된다. 네가 여기서 써도 되는 이유는 자 봐라.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성적으로 이 학교에 갔다. 수능 최저를 두려워한다면 수능 최저의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네가 현재 끌어올려야 될 과목들이 이 정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입시제도를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국어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은 잘 모릅니다. 최근에 국어 과목의 교사 교체가 잦아서 그래서 출제 경향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공립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5년 정도 지나시면 전근을 가야 돼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면서 전혀 다른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압구정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압구정고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한테 내신 문제의 수준을 확 바꿔. 그래서 아이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신입생들은 달랐거든요.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 학교 시험이 이렇구나 하고 공부를 막 쫓아가는 분위기.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바뀌었고요. 근데 현대고는 사립학교인데 광역사사고라서 교사 교체가 잦게 되는 게 저도 좀 의외입니다. 대신 전체 선생님들이 다 바뀐 건 아니고요. 학년을 주도하는 중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수업 역량도 좋으시고 문제 출제를 하시면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또 다음에 어김없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볼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볼 문제점이 아닌가. 덕성여고는 저희한테서 좀 멀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신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화법과 매체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주로 다른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내신 문제들 출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단점은 최근에 생소한 지문이 자주 나와서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대신 상위권 노리기 대신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상위권 노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른 학교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의 평이 내신 따기가 쉽더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문제가 어렵네 하면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학교는 보성여고입니다. 덕성여고랑 비슷합니다. 일단은 시험 난이도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교과목들이 많습니다. 원래 국어 교과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화법과 작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과에 있어도 수행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학교 내신에 집필평가에 넣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치세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적인 난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내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문제라고 비교를 해보면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워요 이렇게. 단점이 입학정원이 적다라는 겁니다. 110명. 이게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정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1등급이 11명까지가 되겠죠. 장충고가 한 2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이한 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3호선 라인에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들 중에서는 대체로 제일 무난한 문제이지 않는가. 난이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 형태나 수능형이 아니고 내신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등급 경쟁을 좀 피하고 싶다. 중학교 때 공부를 교과서에 충실히 하면서 정말 엉덩이로 공부해온 학생들, 일단 성실성 하나는 타고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고등학교입니다. 성수고등학교는 박탈하셨습니다. 딱 2년 3년. 달라지게 된 이유는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작년에 두 선생님이 학기 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딱 두 분이서 전혀 다른 시험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아예 그냥 다 폐기해야 될 정도. 교과서가 바뀌어서이기도 하지만 문법 문제의 수준이 아예 전혀 달라요. 학생들이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독서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수능 문제하고 별 차이 없는 현대고하고도 비슷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성수고랑 현대고랑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과제물로 주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구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고 문제 따로, 현대고 문제 따로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똑같이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잘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2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도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자기가 입학할 때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과 지원하겠다는 학생이라면이라는 멘트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는 용산고가 약간 지리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들 중에 과중,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무학여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용산고나 무학여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성수고는 무학여고하고 가깝죠. 여학생들 중에서 난 이과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성수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단점은 뭐냐? 정원수가 확실히 여기도 150명입니다. 성수고의 경우에도. 그리고 예전하고 같은 내신에 유리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성수고에 대한 소문이 그냥 여기 보내면 내신은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요. 한 5년 전?
저희도 송수고 대신을 시작한 거는 현대고에 비해서는 훨씬 짧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한 6년, 7년? 그때 딱 한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학생이 오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입학식 때 보니까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서 주변 중학교의 1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랑 우리 엄마랑 나랑 했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이 다닐 때는 그게 됐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들이 밑에를 다 깔아줬거든요. 남학생들이 다 다져줬어요. 그리고 성비가 7대 3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적은데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성적에 그냥 관심이나 욕심이 없는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들. 축구의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는. 근데 최근은 역전이 돼서요. 남녀 성비도 거의 같고 남학생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많이 갑니다. 그 강남하고 사실은 별 거리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일반고인데 자사고가 아니고 일반고이고, 그리고 자기가 1학년 때부터 내신 대비하면서 아예 그냥 수능 준비를 하는 거랑 내신 준비를 하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내신을 잘 받으면 무엇보다도 교과 전형에서 너무 유리하죠. 지금 2028에 보니까 교과 전형에 재수생 지원을 막아놨어요. 그 이유는 5등급제랑 9등급제랑 도저히 비교가 안 돼서. 그래서 대학들이 딱 2028 한 해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고2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이 약간은 더 넓어지는 거죠. 재수생들이 교과 전형에 지원을 못하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앞으로도 내신이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자기가 수능 공부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종에서 자사고 애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바쁘는 것보다. 대학들은 학종에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는 귀신같이 걸러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일이 1차적으로 그걸 합니다. 이렇게 보고 얘가 어느 학교다. 이거 걸러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학종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학종에서 영재고, 과고, 외고, 자사고 같은 특목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입학 비율이 높아요. 걔네들.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할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정원의 13%거든요. 근데 학종은 37%입니다. 훨씬 더 크죠, 학종이. 근데 일반고가 전국에서 1,500개 정도 돼요. 나머지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은데, 학생들 숫자는 적지만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흔히 말하는 비일반고를 더 많이 뽑아갑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 교과 전형을 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1학년 때부터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학종에서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잘 맞추기만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일반고이든 아니든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냐. 저희가 시즌 1, 2, 3, 4 해서 나눠서 봤는데 시즌 3에 되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선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라고 하면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의 무슨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11월 달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넘어가서 나중에 저희가 1월 2일 날 개강하는 시즌 4 그때 되면 또 신입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비 공부는 뭘 했나요? 라고 하면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의 무슨 수업을 몇 주짜리 특강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 그런 학원에 보내시려면 그 선생님의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듣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6주 현대시 특강을 우리 아이는 들었는데 이 학원은 다음도 현대시네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그냥 안 들을래요. 이렇게.
이게 고르시는 거죠. 학원의 전체 쿼리가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문 학원들은 그런 게 많은데 전체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세부적으로 다 쿼리를 정합니다. 학생들의 문학이 고전 문학, 그다음에 현대 문학, 문학에서도 시문학, 그다음에 산문 문학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되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연속성 있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잘 아이가 학습을 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학교 가서도 당장의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 그리고 2학년 때의 선택 과목들도 꾸준히 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죠. 어느 학원에 무슨 선생님한테 뭘 들었니라고 했더니 8주짜리 고전 문법 특강을 들었대요. 중세국어 문법. 그런 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할 그게 아니거든요. 중세국어 문법은 여름방학 때 하셔야 돼요. 그거 처음에 지금 예비고일 과정에 중3 학생들이 해봐야 정말 쓸모없습니다. 나중에 다 까먹어요. 아이들.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문법 싫어합니다.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국어 문법이랑 다르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수능부터 중세국어 문법하고 현대국어 문법을 섞어서 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예년에 늘 해오던 그 학원의 프로그램대로 특히 어머님들께 너무 설득력이 높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해보셨잖아요. 세종어종민정.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아이한테 특강이랍시고 관동별곡 이런 거 특강을 추천을 합니다. 솔깃하시죠? 맞아,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너무 어려웠어. 이 양반은 아직도 국어교과서에 나오네. 안 나옵니다. 관동별곡 안 나와요. 근데 일단은 프로그램에 넣어놓으면 어머님들 옛날에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방학 때 이거라도 해두면 나중에 얘가 학교 가면 도움이 되겠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것들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 부분은 마스터하게 해드립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저희 아이 보내고 싶어요. 전 솔직히 고민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다. 앞에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어디를 보내야 될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바로 버리셔야 돼요. 특별한 무슨 특강 몇 주 이렇게. 그것도 예비고일 과정에서. 몇 주 특강은 입학하고 나서 보내셔야 돼요. 내신 시험을 치러봤더니 모의고사를 치러봤더니 아이가 이 부분이 약하더라. 그걸 보완하는 거지. 지금 꾸준히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다져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몇 주 특강이냐니. 그런 거는 정말로 버리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문학하고 문법 독서 세 과목.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세 과목이고 학교 내신은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하실 거고요. 어차피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수능형 문제로 나오는 학교들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관련되는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을 시험지에다가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틀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외부의 낯선 지문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시험이 이제 요번에 요거 틀렸으니까 혹은 아이를 내신 대비반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머님이 상담하시면 어머니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외부 지문 연계되면 다 틀려요. 이걸 빨리 좀 고쳐주세요. 빨리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작품의 독해감. 이게 정말 국어시험에 특히 문학에서는 거의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 모의고사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요. 나중에 고3 때 되면 문학 점수가 안 나와서 수능에 등급이 안 나와요. 네 번째는 더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히 그 몇 주 완성이고 그 다음에 몇 작품을 다루나요를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그냥 다짜고짜. 쿼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작품을 뭐부터 뭐까지 몇 작품을 다루시죠? 이렇게.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 선택지에서
학생들한테 시나 아니면은 시조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쪽에 어느 정도의 공부만 되면 저절로 따라가는 거고요. 많이보다는 단단히가 더 중요합니다. 학원 선택의 기준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학원 안 보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의 팁을 그냥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도 학부모니까 아이를 영어학원 보내려고 했는데 집사람이랑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추천을 막 합니다, 주변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나 안 맞나 수준이 그 집 아이 수준하고 우리 집 아이 수준하고 비슷한가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건 학생 수가 많다는 거. 좋은 학원이고 결과도 좋다는데 학생 수가 많다고 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너무 쉽지 않을까? 교재는 뭘 쓰시나요?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수업하고 오면 아이한테 딱 물어보죠. 어땠어? 재밌었어? 아니 그거 말고 어땠어? 쉽던데? 그럼 곤란하죠. 너무 쉽던 데는 이 학원을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의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분반의 경우에는 저희는 내신 대비를 할 때도 학원의 학생 수가 많은 반은 분반을 당연히 하고요. 예비고일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는 분반을 해나갑니다. 분반하고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중간중간 계속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봐서 분반에서 더 위에 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관리인데요. 일단 애가 숙제를 잘해가는지, 그 다음에 틀린 건 틀렸는데 틀린 걸 알고 넘어가는지. 아이들의 과제물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체크만 해주고 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답 정리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학생들 본인한테 채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저희는 일단 채점은 본인이 못하게. 그래서 학원에서 채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적어도 자기가 뭘 틀린지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취약점 파악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꽤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요. 학생이 수업을 선생님하고 했는데 학생의 과제 관리나 그 다음에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아닌 조교가 한다. 저도 대형 강의 하면서 이렇게 한 반에 150명, 200명 이렇게 있으면 모니터 보는 학생들도 있고 저랑 눈 맞춰가면서 하는 수업 학생들도 있잖아요. 큰 강의실은 요새는 큰 강의는 다 모니터 달고 합니다. 앞에가 안 보이니까. 근데 고3이나 재종반의 경우에는 학생이 수업을 듣나 안 듣나를 제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걸린 수업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3 학생들은 다르죠. 걔네들은 일단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수시로 제가 아이들한테 잘 이해했는지를 묻고 숙제를 했는데 틀렸는지 안 틀린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봤는데 얘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제가 알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 수업에 반영을 하는데 학생 수가 60명, 100명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선생님은 들어서 열심히 수업하고 나가고 그 다음 것들은 전부 소위 말하는 조교들이 합니다. 조교들이 하고 정말 조교들은 뭐만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냐면 이 아이는 다음 달에 탈락할 위험이 있다.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셔라. 뭐 정도. 어떤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냥 조교에게 맡깁니다. 저희는 채점은 저희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은 수업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니까. 대신 테스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클리닉을 강사들이 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클리닉을 3시부터 해서 6시까지 클리닉을 했거든요. 저의 평일 스케줄을 다 날렸습니다. 수업 안 합니다. 아이들 클리닉 한다고. 마지막으로 학원의 시스템이 이렇게 시험도 코앞이고 그리고 아이가 시험 직전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과제물을 갖고 왔는데 이걸 틀렸다고 하는데
얘가 제대로 아는지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되는지 학원에 문의를 해보면 속 시원하게 답도 안 해주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전화하시면 바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바로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준별로 일단 예비고일의 경우에는 15명 내의 정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직접 관리하고요. 수업하고 과제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즌1은 7월 11일 개강이고요. 입학 테스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문학은 고전시가 부분이고 문법은 품사랑 문장 성분, 형태 수업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을 이미 먼저 보낸 지금 현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있다. 첫째가 혹은 둘째가 그러면 여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교과에 없는 건데요. 국어교과서에 이거 없는데 왜 하시나요? 아이들이 이걸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는 의문 변동입니다. 근데 의문 변동의 형태소를 모르면 높은 배점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다음에 품사를 모르면 또 못 풀어요. 그리고 지금 문법 요소라고 해서 높임 표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장 성분을 모르면 주체 높임이, 객체 높임이, 상대 높임이 왜 다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 저희가 시즌1에서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시즌2는 8월 22일 개강하는데 이때는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2학기 기말고사만 거의 대부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 중에서 신구중학교인가? 네, 거기는 중간 기말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학교들은 기말고사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말고사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 5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는 현대시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이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은 시즌3는 11월 14일이고요. 이때는 모든 중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입니다. 끝나고 닫아옵니다. 7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 테스트로 3개 반 운영을 할 건데 집중반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반은 뭐냐면 수능의 기초가 정말 없는 수능 기초뿐만 아니라 아예 국어 기초가 없는 학생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간혹 국제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중에 성적이 정말 잘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2학년 학생 중에 전교 1등 하는 학생, 전교 1등 국어만 전교 1등 하는 학생인데 다른 성적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도 국제중 출신입니다. 근데 국제중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중학교 국어 수업을 해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반에서 수능 기초를 일단 다지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낯선 고전 시간 그러니까 정말 수능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독서도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최상위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3 기출로 합니다. 이 학생들은 너무 쉬우면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상위반에서 고3 수능 기출을 하다가 간혹 애들이 좀 어려운 걸 원한다. 그럼 제가 간혹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합니다. 리트 아시죠? 예. 아이들한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 풀어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 막 머리를 쥐어 뜯고 그러면 자 이제 풀이를 할까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기겁을 하면서 잠깐만 자기 풀어야 된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확 몰입을 해요. 리트 문제 같은 거 풀면. 그런 아이들은 어떤 거를 던져주냐에 따라서 몰입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막 비문학이 뭔지를 이제 막 이해하는 학생들하고 같은 반에 섞어놓으면 큰일 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반을 나누는 겁니다. 1월 2일날 개강하는 시즌4는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의 저항이 제일 심해요. 아니 왜 주 2회를 하느냐. 스케줄이 안 나온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문학하고 독서를 100분씩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모의고사랑 문법 수업을 120분에 걸쳐서 하는데, 아니 무슨 모의고사 수업을 합니까? 이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부모님들도 나중에 제일 좋아하세요. 모의고사 수업을 아까 보신 것처럼 A, B, C로 나눕니다. A반은 모의고사 1, 2등급 성적이에요. 근데 그 주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 주에 모의고사를 얘가 잘 봤다? 그러면 A반에서 수업을 하고요. 지난주에는 A반에서 했는데 얘가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가 3등급이다. 그럼 B반으로 갑니다. 자극이 굉장하겠죠. 그리고 정말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C반에서 수업합니다. 5, 6등급인 학생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문제나 두 문제 틀린 학생들이 45개 중에서 30개 틀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도 수업에 어떠한 장점도 없어요. 한두 개 틀린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아주 정말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니 훨씬 더 낫고요. 일단 기초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지문 독해부터 다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의 경우에도 이때 넘어서. 대신 저희는 이 기간에 특강 그런 거 전혀 안 갑니다. 이 안에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데 가령 저희가 무슨 뭐 문학하고 독서를 한다 그러면 문법 특강은 없나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문법 문학 독서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그런 특강은 없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다 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아이들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 내신 대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신 대비 안 하는, 예를 들면 무학여고라든가 다른 현대국어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 방학 때 문의를 해요. 문의하면서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업하냐? 여름방학 때. 자기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표는 여기 안내해드린 안내책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개강은 11일 날 합니다. 그리고 단편성 시험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해서 시험을 보고요. 개강 바로 전에 금요일 날이라도 만약에 급하게라면 시험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다만 너무 급하게 개강 바로 직전에 오시면 원하시는 반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학 정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밖에서 잠깐